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일본에는 관청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주고받는 문서도 문학의 일부로 여길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경쟁하고 시상하는 관행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학의 평가와 시상 기준과는 달리 글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명료한가, 한마디로 읽는 사람의 문해를 쉽게 만들어주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문학 작품보다 일과 관련한 문서를 더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읽고 쓰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크질 않죠. 지금까지 문해력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해봐야 학생, 요즘 청소년들 수준이 문제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에게는 문해력이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국내 문해력 전문가들인 6명의 저자는 오히려 어른들의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업무 메일, 통계, 온라인 기사, 논쟁, 계약서, 법률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고 여깁니다. 디지털 시대 어른들의 일과 관련한 문해력 높이기. 오늘 읽을 책 읽었다는 착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누군가는 복잡하고 방대한 서류를 쉽게 이해하고 핵심을 요약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아예 읽기부터 꺼리는 문해력 차별화 시대. 어떻게 읽고 쓰면 어른이 내 문해력을 지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저는 별책부록의 AI예요. 요샌 챗 GPT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챗. 챗? 근데 챗 GPT가 아닌 걸 별책 프로 AI는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문에 답변하려면 머리가 터져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간 AI니까 굳이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인생관리 전문가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 로타르 자이베르트가 쓴 단순하게 살아라. 이 책을 읽고 많은 의견들 보내주셨는데요. 예. 유경수님은 단순하게 살라는 말 참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평범하게 살라는 의미인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같이 읽으면서 이슬기 아나운서는 특히 이제 물건 정리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는데 네. 마음이 좀 잘 비워지던가요? 저는 물건도 그랬지만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부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저는 공감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현대인들이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더 잘 활용하자는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책들도 많고. 근데 일을 좀 적게 해라.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하라는 게 근로 강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해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과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스스로 단순화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네. 또 1003번 쓰시는 분께서는요. 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데 현대 사회는 더 복잡하고 더 빨리 변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가는 사회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서 다 해요. 네. 이걸 안 한다고 제가 뒤처지는 걸까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를 최근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도 부지런하게 하지 않았고 취미생활도 단순한데 뭐 하나만 막 그 관심을 가지고 독학한 사람들이 성공한 예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내려놔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 그렇죠.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간 도둑 이야기 좀 전에도 해주셨지만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유상현님이요. 시간 도둑 바로 저예요. 왜요? 아이가 방학인데 같이 올빼미가 돼서 오전 시간을 허비해요. 하루의 시작을 늦잠으로 게으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늦잠 자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크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출판계가 만든 선입견 중에 하나인데요. 뭐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시간대가 있는데 아침에 뒹굴뒹굴 거려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행복감.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어떤 시간이 됐든 간에 내가 집중력이 높아지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온전히 나한테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되는 거지. 뭐 아침에 늦잠 좀 잔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예. 저 같은 저혈압 분들은요. 예. 좀 천천히 일어나셔서 어허. 뒤 늦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아침 뉴스 하시니까 뭐 늦잠 잘 겨를은 없을 거예요. 아이 둘 때문에 잠은 거의 못 자고 있습니다. 네. 또 인생을 단순하게 정리정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았어요. 저도 예. 마찬가지인데 예. 이승욱님 정리정돈 누가 쉽다고 했던가요? 예. 눈에 보여도 안 하는데 눈에 안 보이면 더 안 하고 뭔가 일이 터져야 하니 그때 조금 정리합니다. 보이면 정리하라는 거죠. 그 책의 조언은. 네. 이걸 몰아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가 되는 거니까 네. 숙제는 즐겁게 하는 일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면 정리하라는 건데 저도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렇죠. 저도요. 예. 김현우님도요. 저장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기억과 추억이 스쳐서 또다시 방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청소는 쉬운데 정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감들이 있겠죠. 이제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언제 필요해질지 몰라. 혹은 야 이건 내 추억이 서린 물건인데 그렇죠. 이건데 근데 그 다시 일본 정리의 여왕인 곤도 마리에의 원칙으로 가보는 거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뭐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설레는 것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조영수님은요. 그 미니멀 라이프를 해보고 싶어서 버렸더니 필요한 것들이 생기더라. 괜히 버렸다 싶은 적도 꽤 많았어요. 그럴 수 네. 있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맞아요. 쌓아놓게 되는데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아닌가 이걸 따져보셔야 되겠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잎풀기 토크. 네, 우리는 왜 잘못 읽는 오류에 빠지는가? 조병영 저자를 포함해 7명의 문해력 전문가가 쓴 읽었다는 착각. 역설적으로 읽지 못하는 어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읽지 못하는 이유도 논리적으로 밝혀놓는데요. 이 저자가 보통 사람도 생물이니까 네. 생물은 진화에서 두 가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생존과 번식이죠.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위험 회피, 또 먹는 거, 네. 생명 유지하는 거, 그리고 번식, 개체 번식 이런 것들인데 독서 혹은 읽는다는 건 그것과는 관련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안 읽으면 죽어 그러면 죽진 않죠. 예. 그래서 저자는 이걸 의식성의 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의식해서 어떤 생각을 자극받기 위해서 읽는 거니까 이 진화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생존 행동이라는 게 상당히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 멀리서 사자가 보이면 냅다 뛰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독서나 텍스트를 읽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의식적인 행동이고 이건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어떤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한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일인데 이게 바로 동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인 한은 훨씬 더 중요해지는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활동이라고 저자는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본능에는 없으니까 읽기가 싫고 그것도 정확하게 읽기는 더 귀찮은 거죠. 네, 사실 밥 안 먹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지만 그러면, 예. 책은 10년도 안 읽을 수 있거든요. 문제 없죠. 네. 그럼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예. 읽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존 행동으로서
직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뭘 읽었다고 얘기할 때 네. 약간의 부담감을 느껴요. 나도 읽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책을 삽니다. 그러나 맞아요. 결코 끝까지 읽지는 않죠. 정의론을 끝까지 읽은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거 같은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의식적인 읽기를 생존 행동으로서의 읽기가 압도할 때가 있는데 뭐 정의론이다 그러면 읽은 것 같아요. 네. 사뒀으니까 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읽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착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어른들의 문해력은 그래서 생활 속에서 텍스트, 문서 읽기, 네. 그 다음에 일에서 읽기, 일도 많은 경우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또 친구 간에 소통을 하거나 그럴 때도 소통해서 읽기, 제대로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건데 지금 저자들이 문해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단한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쓰시기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주장 가운데 오늘 이 책에서 요지는 젊은 사람 문해력 없다고 탓하지 마라. 어른들이 더 심각하다. 제대로 읽고 있느냐 성찰해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네, 사실 어른들은 참 많은 글들을 하루에도 많이 접하잖아요. 예. 근데 어른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당연히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히려 이 책은 어른들의 문해력의 심각성을 짚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해력을 좁게 보면 네. 어휘력이나 독서력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문해력 부족에 대한 질타가 대부분 어휘력이에요. 맞아요. 한자어 그것도 네. 한자 공부 안 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뭐 이해 못할 수 있죠. 독서력으로만 가도 어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독서량을 보니까 이 책에 소개된 통계입니다만은 청년 이상 3, 40대 성인 독서량이 훨씬 청년들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에 한 권도 완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사실 너무 바쁘니까요. 그때. 그렇죠. 그리고 사두긴 하는데 안 읽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식품이 되어버린 책들도 많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문서를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이건 저자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육 기회 격차 탓일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 중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교육 기회가 많지 않았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야 뭐 다 대학까지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문해력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일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일에 관해서 문해력이 왜 중요한가를 조사한 결과들을 책에 소개해놨는데 네. 임금이나 실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력 수준인데 문해력 차이 때문에 임금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다시 잘 쓰는 능력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른들의 문해력을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저자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읽었다는 착각.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문해력 4.0. 2.0, 3.0, 4.0 이런 말들이 너무 유행해서 좀 네. 진부하긴 네. 한데요. 웹 뭐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이게 버전을 나누는 겁니다. 문해력도 4단계로 발전해 왔다는 건데 버전 4.0까지 발달했다는 건데요. 이건 호주 멜버른대에서 구분하는 건데 우리 4차 산업혁명까지 오는 과정에서 문해력의 초점이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뭐 우리가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건데 이때는 문서화의 중요성 기록 관리에 있었던 거죠. 네. 기계를 새로 만들면 이건 이렇게 만든다는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에너지로 전환될 때인데 이때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작업의 동작이라든가 시간 같은 걸 문서화하는 작업 지식의 문서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3차 산업혁명 이제 자동화가 대량 생산이 막 진행되던 그런 시기에는 표준화 볼트 너트는 이 정도 규격이어야 하는 네. 걸 기록으로 남겨놓는 표준화와 정보. 근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뭘까? 저자는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컨버전스인데 기술, 사람,
사회,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융복합돼서 새로운 관계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걸 찾아내는 것들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좀 차원이 달라지기는 한 거죠. 단순히 우리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지는 않으니까 새로운 어떤 관계나 의미를 찾아내는데 그때 중요해지는 게 텍스트, 문자 같은 거를 통해서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발전해 온 거죠. 과거에는 기계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세상을 얼마나 텍스트를 통해서 잘 이해할 것인가.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점점 듣기만 해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임금에도 차이가 생긴다. 이 예. 문해력 때문에라고 했는데 꼭 이게 취업이나 승진을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필요하지만 네, 업무 때문에 네. 뭐 임금이 심지어는 20% 이상 차이가 난다. 실업 가능성도 12%나 차이가 난다. 이런 통계도 있지만 그건 네. 실용적인 문해력의 관점이고 그냥 건전한 시민으로서 생각해도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 기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온전히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는 분도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보 감염 시대. 가짜가 등장해서 가짜 뉴스가 확 퍼지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면서 시민으로서는 비판적으로 그런 글을 읽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요. 제 주변에서 이제 막 은퇴한 친구들도 유튜브 같은 걸 막 보고 새로운 거라고 아침에 보내거든요. 네.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좋은 공부 다 하고도 문제의식 없이 그걸 그냥 수용하는 것도 문해력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자 얘기는 문해력의 개념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세상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실천적 의미가 확대됐다. 시민으로서 문해력이 높아야 된다는 건 일과 관련 없어도 필요한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문해력의 의미가 넓어지고 있고 또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예. 정작 이 성인들의 문해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아마 아나운서실에서 제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네. 성인들 어른들의 문해력도 떨어졌다는 걸 혹시 느끼시나요? 저자들 주장처럼? 사실 네. 가짜 뉴스에서 저희는 많이 접하고 있어요. 보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인 뉴스들을 가지고 와서 왜 KBS에서는 이런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같은 문해력이죠. 네, 그런 확장된 것도 개념에. 있고 예. 잘못된 어휘를 가지고 재차 물어보는 사람들이 음. 있죠. 좀 종종. 두 KBS 번째 아나운서실도. 문제의식은 네. 저도 많이 잘못된 어휘를 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실에서 이렇게 포스터를. 바로잡기 네. 포스터를 붙여놓으면 늘 네. 그걸 배우거든요. 네. 이 저자들은 이 성인 문해력 테스트를 지난해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신간이니까 일주일간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를 통해서 성인 35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저도 이 테스트가 전문이 안 나와 있어서 해보진 못했는데 네. 평균 점수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낮을 텐데 평균이 15점 만점에 6점이 조금 넘습니다. 50%에 못 미치는 거고 다수가 대졸 이상이고 20대에서 40대까지가 이 응답한 중심 세대라는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낮은 거죠. 15점에 6점이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였어요. 나는 문해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 역시 전체 응답자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해력에 관해서 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주관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나는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면 늘 내가 낮구나 하고 겸허해지는 거죠. 네. 실제로 이 테스트는 뭐 대졸 이상을 중심으로 했고 35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가지고 그렇죠. 했고 대표성이 있다고 네, 할 수는 없죠.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하지만 이 테스트를 놓고 봤을 때 나는 문해력이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봤었잖아요. 이 시험을.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예. 읽지 못한 것 같나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네.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생활문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계약서 뭐 이런 것들, 공공문서, 관공서에서 내는 문서, 보도자료 이런 것들,
세 번째 문제가 드러난다고 저자들이 얘기하는데 미디어 읽기. 네. 미디어라는 게 너무 많아졌고 개인 미디어들도 많아졌잖아요. 뭐 유튜버들도 있고 여기서 더 상대적으로 낮은데 텍스트를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에서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네. 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일상생활에서 중졸 이하의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 10명 가운데 2명이나 된다는 거고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해력은 4.5%. 그리고 이건 불행하게도 학력이나 소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문해력은 여건도 여건이지만 본인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한 한계나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통계죠. 네, 저도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사도 정말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러시겠죠. 다양한 네. 대본, 책들도 많이 읽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이 문서와 관련된 것에서는 또 굉장히 문해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다들 왜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반사적인 정보 섭취는 잘하는데요. 네. 저 실용적인 책 읽기들도 잘하세요. 저희 후배들도 보면. 네. 근데 어떤 정보를 평가하는 대목,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이 개입돼서 평가하는 의식적 활동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독자로서는 기계적으로 읽는 독자로서는 네. 괜찮은데 생각하는 독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한데요. 책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기사형 광고라고요. 요즘은 뭐 신문까지 이런 게 등장하던데 온라인에 많았던 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애매한 거. 네. 사실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고의 성격이 더 강한 거죠.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자들은 추측과 추론의 차이도 의식해야 된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추론이지 막 추측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 이런 것들을 두고 대단한 추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감춰진 것들이 있는데 기사형 광고를 보면 어디선가 돈을 대서 틀림없이 고의적으로 그런 기사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우, 감춰진 배우, 누가 돈을 대서 왜 광고할까? 상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투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서 자신한테 질문해야죠. 이 기사형 광고가 노리는 바는 무엇인가? 잘 안 하게 되죠. 네. 특히나 이런 기사들이 이런 글들이 기사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특히나 사람들이 더 믿는 것 같아요. 믿죠. 네. 부동산 가격 급등한다 이런 걸 무슨 경제 뉴스를 가장한 뉴스 제공처에서 뭐 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많죠. 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믿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기사면 믿는데 네. 그거는 TV도 예외가 아닌 게 예전에 네. 지금은 조금 문제의식들이 생겨서 덜한데 뭐 토론하다가 누구 한 명이 주장합니다. 그 어제 9시 뉴스에 나왔어. 그럼 토론이 종결됐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짧은 문해력이고 네. 생각하는 독자, 문해력을 가진 독자라면 나왔다고 다 진실은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누가 그걸 제보했는지 등등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검증 자세들이 좀 그러니까 필요한 건가요? 뭐 책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저는 스미싱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문자로 클릭하라고 택배가 뭐 배달이 잘못돼서 클릭하라고. 그러면 문제의식을 가진 독자라면 왜 이걸 클릭하게 할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특히 온라인 정보 읽기에서는 온라인이 그런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동네니까 스스로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과 돈이 들거든요. 네. 냉철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니까 이런 자료 검증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본인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누가 있는지 제일 먼저 들여다보고 이 기사 혹은 광고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두 번째는 근거는 뭔지 무슨 근거로 가지고 부동산이 지금 특히 이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거지 하는 근거 세 번째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요. 다른 데선 얘기가 다른데? 이러면 검증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독자적 검증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분류도 했더군요. 저도 처음 이 책에서 본 건데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 잘못된 정보가 있고 허위 정보가 있는데 둘 다 가짜인데 허위 정보는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잘못된 정보는 그냥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유해 정보도 있는데 이건 진짜일 수도 있는데
다분히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유도하려는 거. 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실감하는 게 한 번 당했던 적이 있는데 만우절에 왜 설악산 흔들바위 외국인들이 떨어뜨렸다는 거. 저도 봤어요. 진짜 믿었어요. 믿었거든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걸 검증 못하면 또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쵸. 어떻게 보면 유해 정보, 허위 정보를 뿌린 셈이 됐는데, 그리고 한 언론에서 검증해낸 그 하버드대하고 스탠퍼드대 동시 합격한 소녀 얘기, 결국은 거짓말로 들통이 났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난무하니까 독자적 검증 활동 없이는 훌륭한 정보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AI의 도전. 그러니까 워낙 디지털 시대의 정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이 역부족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데는 인간보다 훨씬 앞서잖아요. 뭐 여기는 대단히 말뭉치 혹은 키워드, 부호, 모형화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아마 챗 GPT처럼 최근에 공개돼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은 거의 5년 만에 인류가 생산한 2021년까지 생산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을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역부족인데 문해력에서, 그리고 기계는 인공지능은 계속 진화하고 처음엔 그냥 집어넣은 것만 내놓는 기계 학습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심화 학습을 하고 요즘처럼 신경망으로 인간의 뇌를 본떠서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니까 기계가 읽고 기계가 학습하고 기계가 새로운 책을 내놓는 참 놀라운 시대가 된 거죠. 네,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보다 똑똑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독서만 놓고 보자면. 네.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 음. 보면 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예. 문해력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언어 영역만 보면은 선생님들이 넌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지금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나운서를 해오면서 매일 기사를 접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예. 문해력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잘하는 축에 속하는데 음흠. 정말 저처럼 어떤 방법을 하면 음.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될까요? 이슬기 아나운서께서 답해 주셔야 되겠는데 책에 나온 얘기는 네.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특별 훈련을 하셨어요? 저도 근데 그 책을 읽어버려가지고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읽어라, 뭐 음. 밑줄 치면서 읽어라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기사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도 의미 있게 읽고 밑줄 치면서 핵심되는 거를 항상 위주로 봤더니 좀 늘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 다른 인간의 기능과 달리 철저하게 후천적인 거거든요. 타고 태어나는 그래요? 것보다, 그럼요. 책에도 나오지만 후천적으로 후행 학습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거의 전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잘 읽을 것이냐, 뭐 많이 읽을 것이냐도 중요한데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 정답은 없는데 이 독서라는 게 워낙 그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네 가지 변수들이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읽는 게 답이다. 이런 것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다는 것처럼 되게 터무니없는 거다. 저자들도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효과적인 읽기 훈련은 있다. 얘기하거든요.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위해서 이걸 읽고 있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읽기와 관련한 스스로 질문을 거듭 던지는 것들이 네. 그러면 더 집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번지게 되고 그러면서 글을 더 잘 읽는 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편적인 읽기 전략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읽기,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예리하게 판단하기. 뭐 다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지금 챗 GPT 아까 우리 인공지능도 챗하고 비웃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거든요. 있어요. 써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작심하고 대량의 가짜 뉴스를 집어넣어요. 그럼 답도 틀린 답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쓰레기를 집어넣어도 뇌 속에서
독자적인 검증 활동을 통해서 버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기계의 시간이 좀 흘러도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방법들을 음. 계속 연습하는 것이 왕도일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또 저자들은 제안하는데요. 두 가지는 뭐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읽을 기회를 늘리는 거. 꼭 책만이 아니라 뭐 텍스트라도. 근데 아나운서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읽을 기회로 치면 가장 많은 기회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워낙 많이 볼 봐야 수 되니까. 있죠. 네. 네. 두 번째는 그 읽고 나서 혹시 여유가 된다면 이건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요약하거나 소리내서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해주신 의식하면서 읽기하고 비슷한 건데 몰입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빠져들어서 읽는데 여기 보면 뭐 줄 긋는 것도 좀 필요하고 저도 별책 프로그램을 위해선 요약을 해야 되니까 줄을 많이 긋거든요. 책이 그 한 번 읽고 나면 너덜너덜해지고 마는데 뭐 어휘력을 키우고 아니 숙제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휘력이나 이런 독서력도 중요한 게요. 젊은 세대한테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영어로 어딘가 읽으라고 하면 영어 신문을 읽으라고 하면 잘 못 읽는 이유가 한 문장에 하나 이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2만 단어를 한번 억지로라도 외워보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는 읽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통계입니다만은 모르는 내용의 밀도가 1%면 읽기가 어렵고 2%를 넘기면 정말 이해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공문서 같은 것도 법률 조문도 읽기 싫은 이유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맞아요. 1, 2%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는데 그래서 어휘력도 좀 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질은 그거 같아요. 처음에 좋아질 때까지 짝사랑하듯 텍스트, 문자, 글에 대해서 어려운 걸 귀찮아하지 말고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이슬기 아나운서처럼 문해력이 급상승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업무 메일. 업무 메일은 실력이 필요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느끼는 건데 업무 메일을 기가 막히게 기분 좋게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긴급이라는 걸 달아서 읽지만 읽고 나면 불쾌해지는 메일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자꾸 열어보는 걸 미루게 되는 메일도 있거든요. 중요하다는 걸 알면. 왜냐하면 불쾌하니까. 그래서 저자가 생각을 좀 바꾸라고 권합니다. 일종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다지는 행위다. 업무 메일을 주고받는 게. 그래서 영화 인턴이라는 걸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여기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러운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핵심은 그 배려라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고 존중해주면 실제로 업무 메일이 일에 관한 거라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건 메일 자체가 아니라 그 메일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업무 메일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점에서 저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해력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했는데 예. 친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이제 열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취소했다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한 이메일 때문이었대요. 왜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얼마 주겠음, 어디까지 오면 됨. 이러니까 자기를 그냥 부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바로 업무를 파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이메일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상 이 한 회사원이 주고받는 이메일이 평균 121건. 너무 이렇다 많으니까. 보면 기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기계적으로 되고 뭐 얼마임 뭐 이렇게 쓰고 싶긴 하죠. 감사. 용건만 네. 간단히긴 한데 네. 그 배려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음. 업무 메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가끔씩 그 자체 점검을 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내놓는데 한번 나는 이 원칙에 맞춰서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우선 간결해야 된다. 반복을 피하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믿을만하게 그리고 온전히 의미가 통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은 강조한다.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저도 생각했던 건데 가급적 능동 표현을 써라. 수동 표현을 많이 써요. 회의는 몇 시에 열립니다. 네. 이게 아니라
우리 팀은 회의를 이 시간에 열까요? 라든가 능동 표현을 써야 배려한다는 느낌과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네요. 맞춤법 하나 틀리면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큰 순서는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순서부터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목, 작성자 소개해야 되고 인사말, 간단한 뭐 날씨 얘기도 괜찮고요. 기분 좋게 해주는 용건, 마무리, 작성자 이런 틀로 배려와 공감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길어진다 싶더라도 뭐 이런 일들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뭐 협조 부탁 이런 게 아니라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정말 좋네요. 음.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과 태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업무 메일도 궁극적으로는 소통의 일환이다. 이건 단순히 뭐 일 언짢아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늘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이런 건 좀 삼가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뭐 차별이나 갑질은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죠. 뭐 지난번에 일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던데 뭐 이런 걸 메일로 쓰면 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갑질, 차별 이런 건 안 되고 감정이 일단 분출되고 나면 텍스트라는 건 지우질 못하잖아요. 이게 남고 나중에 그걸 들고 회의석상에서 따질 때도 있어요. 말은 내가 그런 말 했어? 그 잊어버려.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모티콘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요즘 젊은 제 세대에서 얘기네요. 나타나던데. 네. 그래요? 네.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맥락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우리 기업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퇴근할 이후에 메일 보내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맞아요. 휴가 때도 보내요. 아유. 그래서 어떤 네. 시간에는 제약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만약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메일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다 써놨다가 아침에 예약 발송을 해서 출근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읽었다는 착각.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통계. 통계 읽기 참 어렵죠. 와.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아나운서분들이 궁금한 게 그 퍼센티지 포인트 뭐 등등 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진짜 읽을 때도 긴장되지 않아요, 숫자가? 네, 그래서 저는 네. 한글로 다 적어놔요. 아, 혹시라도 옆에다가. 실수하고 다른 거 보고 있다 갑자기 그 뉴스를 읽게 되면 그렇죠.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시겠군요. 가장 오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인들한테 통계인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통계.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통계학자는 나는 세상 어떤 주장도 다 입증할 수 있다. 통계로. 단 진실만 빼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네. 오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숫자 없이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숫자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경제 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경제 경영 쪽은 뭐 당장 기준점이라는 게 중요해서 오독의 여지가 많거든요. 주가가 10% 떨어졌다가 다시 다음날 10% 반등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죠. 기준점이 전날 거하고 다음날 게 다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거라든가 아나운서 분들도 고심하시는 그 퍼센트와 퍼센티지 포인트의 차이가 있죠. 100분율, 1000분율, 만분율이라는 건 경제 경영에서는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쓰이는데요. 0.25% 포인트를 매번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냥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건 100분의 1인 퍼센트를 다시 100으로 나눈 만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 통계라는 건 아까 통계학자의 얘기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거든요. 마트에 가시면 80%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가만히 보시면 물결 표시가 있어요. 그 천정이 80%고 다 80%는 그렇죠. 아니면 영어로 조그맣게 up to라고 돼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그렇고 실업률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업자 수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실업자 수가 훨씬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선 실업자 수 얘기하는 거고 실업률은 이제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여당이나 정부가 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정보와 함께 이해하지 않고 숫자만 보면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다. 최근에 어느 방송에 은으로
수백 % 수익률을 올린 사람이 전문가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네. 가만히 보니까 60만 원 투자해서 160만 원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100%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른 정보들과 함께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상황을 쭉 책에선 얘기했는데 처음에 확진율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한 게 검사를 많이 할수록 불리하니까 국가 간에 비교할 때 검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도 따졌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확진율보다는 사망률이 더 의미 있는 통계가 됐잖아요. 풍토병으로 변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독감처럼 사망률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에 따라서 중요한 통계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저도 뭐 과자를 샀을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옆집 과자는요 예. 50%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사실 1,000원짜리면 500원 더 비싸게 판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예. 마치 50%라고 하면 많이 올린 것처럼 해서 그렇죠.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MBTI 해보셨나요? 아니 저는 하도들 해보라 그래서 해보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신뢰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젊은 세대는 거의 뭐 광적으로 MBTI에 빠져 있던데요. 이게 맞더라고요, 거의. 제가 그래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음. 16개 유형으로 모든 인류를 구분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긴 하잖아요. 책에서 6명의 경우를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하는데요. 네. 6명 모두가 MBTI가 같을 확률, 아니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MBTI를 가진 사람이 있을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수학, 옛날 수학 배웠던 걸 생각해서 이게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이게 이런 건가 했더니 굉장히 그건 높은 아닙니다. 퍼센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확률 통계에 나오는 유명한 생일의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다른 질문으로 던지면 아마 이게 쉬울 텐데 23명인 반, 요즘 이제 학생 네. 수가 주니까 23명인 반에서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0%인데 머릿속으로 0%라고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생일이 같은 아이를 만나면 뭐 엄청나게 기분 좋아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절친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50%가 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이유는 그걸 생일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12명을 비교를 합니다. 생일이 같은지. 네. 그 22명과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사람도 다른 22명과 비교를 하는데 한 명은 이미 했기 때문에 21명. 그러니까 확률을 할 때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점을 고려 안 하고 심리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확률이? 근데 의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악용해서 축구 팀원 11명 가운데서 생일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 문제 내기를 해서 저도 술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건 굉장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저자들이 확률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헷갈리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관적 확률. 0%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주관적 확률이죠. 네. 왜냐하면 별로 만나본 적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모든 학생들하고 같이 생일을 비교해 본 건 아니에요. 친한 사람하고만 비교했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주관적 확률. 이제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길게 보면 통계적으로 어떨지는 실제 벌어진 걸 가지고 따져보는 거거든요. 동전도 100번 던질 때까지는 정확히 2분의 1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100만 번을 돌리면 2분의 1에 수렴해 가잖아요. 그거는 수학적 확률이죠.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어떤 건지 본인이 모르는 거죠. 심리적으로. 우리는 늘 주관적 확률을 따지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확률은 5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그쵸. 이런 게 주관적인 거고. 그러나 따져보는 게 수학인데 수학적 확률인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통계적 확률일 경우가 높죠. 그러니까 하일성 야구 해설께서 많이 하시던 게 네. 저 타자는 타율이 3할 3분의 1은 되니까 2번 못 쳤으니까 이번에 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개별 사건이니까 네. 다 독립적이어서 실제로 높아지는 건 아닌데 수학적 확률은 통계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타자가 계속 친다 그러면 그리고 계속 프로 선수로서 쳐왔다면 그럴 경제적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MBTI나 생일이 같을 확률이 이렇게 높은데 높아요. 네. 그러면 왜 코스피는 다 오르는데 제 주식은 떨어지는 건가요? 더 그러니까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스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같은 네. 경우는 30개 종목을 가지고 그 종목의 평균 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포함 안 된 종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설령 3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가진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코스피 같은 거는 시가총액 기준이라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묶어서 가격 변화를 발행 물량과 곱해서 그 변화를 가지고 퍼센트 급등, 급락 혹은 상승, 하락을 정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삼성전자 같은 데가 워낙 비중이 높잖아요. 네. 한 20%를 좀 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아닌 주식을 가진 사람은 삼성전자 등락 때문에 상당히 왜곡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더 쉽게는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 어떤 마트에 들어선 고객들의 평균 소득은 15억이다. 그럼 믿겠습니까? 아니요. 안 믿죠. 그런데 이재용 씨가 어느 날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규모가 20억 차이 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돈 많이 버는구나 하고 기사가 나는데 정몽준 씨가 들어갔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이번엔 없으니까 줄어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또 이 정치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여론조사인데요. 이거 저희 뉴스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죠. 어렵습니다. 이 기관마다 결과가 엇갈리기도 하고 또 고지고대로 믿긴 참 어렵잖아요. 네.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 꼭 소개하게 돼 있는 게 있죠 거기. 네, 오차범위. 신뢰도하고 네. 오차범위인데 신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이 그 독해가 네. 잘못되고 있는데 네. 신뢰도가 95면 95%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100번에 95번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해도 이렇게 나오고 5번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 표본 오차라는 걸 밝히는데 3 혹은 5%라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배가 되는 겁니다. 3이면 6, 5면 10이 되는 거예요. 오차 범위 밖으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2배를 감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오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오독할 가능성이 높은데 더 안 좋은 건 여론조사를 빙자한 정치 활동들이 많아졌어요. 오, 기관별로. 그래요? 왜 그러니까 기관별로 너무 들쭉날쭉인 경우는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문제의식을 네, 가지고. 네. 예. 그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돈은 얼마든 써도 좋으니까 박빙의 승부를 맞춰라 그러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쓰느냐? 네. 저는 이제 미국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트래킹 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패널을 가지고 계속 표본 집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쭉날쭉일 수 있는데 1000명 이상 되는 일정한 사람을 물론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똑같은 표본 집단으로 계속 그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2016년 미국 대선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워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트래킹 폴은 그걸 맞춰요. 근데 국내에서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그 1000명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매번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그런데 높일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보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 막 이 기관 저 기관에서 들쭉날쭉인 정보인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추세 같은 게 중요하고 본인 나름의 그 감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독해력이라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논쟁. 이건 저도 읽기가 고통스러운 대목입니다. 아주 논쟁적인 글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자는 숨겨진 전제에서 차이가 난다. 뭐 이 객관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 말고 전제 자체가 다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실 논쟁을 할 여지도 없는 거거든요. 전제가 다르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네. 내 생각이랑 맞는 논쟁에 대해서만 혹은 논증에 대해서만 보고 싶고 받아들이는 거죠.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고통스러워요, 이걸. 맞아요. 그게 심지어는 이 여러 가지 심리학 연구 결과는 신체적인 위협을 당할 때 두들겨 맞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그렇대요. 하거든요. 예, 그 네.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독자가 가진 어떤 전제라든가 신념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선택하는데 요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확증 편향을 제어할 수 있느냐가 또 문해력에서 중요하죠. 내 주장은 잘하는데 다른 주장을 전혀 수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그것도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친구들끼리 만나면 오늘 종교 얘기랑 정책인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뭐 화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아하게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뭐 정치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것도 방법일 테고요. 네, 저자가 논쟁 읽기 3단계로 주장하는 거는 우선 저자의 주장을 명쾌히 알아야 되겠죠. 이 논쟁적인 글들은 대개 그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뭘까를 찾아야 돼요. 아주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경우가 있죠. 왜 지구는 둥글지 않은가? 뭐 그러면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거 아주 사소한 주장들이죠. 네. 그 주장이 어떤 논리적 가정에 기초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세 단계를 거치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한 전제들을 검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기죠. 저분들은 이러저러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일구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걸 거야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이 책에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법, 계약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계약서만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사든.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이 저자들이 자세히 소개는 해놨습니다만은 도로교통법을 읽는다든지 근로계약서를 보면 확실히 달라진다 하는 얘기를 해놨는데 당해보기 전에는 맞아요. 열심히 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계약 잘못해서 당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계약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심지어 최근에는 저는 계약서를 제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원형을 갖다 놓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너무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잘 읽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네. 내가 절실해지면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여다보다 보면 문해력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읽었다는 착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문해력을 갖춘 어른은 스스로 읽고 쓰는 방식을 분석하고 성찰한다. 이들은 언어적, 시각적, 감각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텍스트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기꺼이 수정하고 다듬는 일에 부지런하다. 직장인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과 워낙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못 읽는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문제의식 같은 게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막 여러 가지가 등장하니까. 그래도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한번 뜯어보시고 나면 문해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 책을 읽는 것 자체로 문해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본이 인내 같아요. 뭐 계약서나 법률 누가 읽고 싶어서 읽나요?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인내를 키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KBS에서 MBC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별책 부록이 확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요즘 잘 나가는 디지털 콘텐츠 일셀프팀을 파헤쳐 보겠는데요. 예. 손재일, 전기영 저자가 쓴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입니다. 제가 전기영 씨를 좀 알거든요. 그래요? 같이 언론사 준비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그때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요. 괜찮나 모르겠군요. 회사 안에서 발끈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MBC 사례를 어쨌든 KBS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 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프로 프로. 다음 주에 만나요.